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1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은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스입니다.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즌 3부터는 두 분이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저자세에서 저자를 잠시 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저 혼자 하게 됐는데 되게 외롭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양팔을 잃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자세 시즌 3는 대한저탄수화물 고지방식 협회와 함께 콜라보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 외로움을 협회에서 채워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 자리를 이제 먼저 맡아주실 정명희 박사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명희 박사님을 솔직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송이나 뭐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방인 음영에서 이제 그 쌍둥이 여자분 이렇게 식단 비교 이렇게 해서 할 때 가이드 해주신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영양사 선생님 그 박사님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 박사님 어떻게 제가 양력을 살짝 가져오긴 했는데 우선 건세바이오텍이라는 회사 대표님이시고 영양학을 전공하셨는데 또 분자생물학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영양은 영양이고 또 분자생물학은 또 약간 분자생물학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영양학을 연구하는 도구가 분자생물이었죠. 그러니까 영양이 사실은 DNA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DNA, 유전자 발현 뭐 이런 쪽으로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미국은 각 과마다 그 벽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강의 들을 때 의대 가서 듣고 저쪽 미생물학과 가서 듣고 뭐 그러니까 같이 혼합해서 그 과 과목들을 많이 듣고 서로 이렇게 교차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DNA 좀 빠져 살았던 기간이 있어요. 유전자에 빠져 살았던 기간. 그래서 건세바이오텍도 그래서 약간 그런 관련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실험실에 많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DNA 분석도 했었고 뭐 RNA, 단백질 분석도 했었고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제약회사 들어와서 항암제 개발하는 벤처 회사에 연구소장도 했어요. 우와. 이제 유전자를 취급하는 그리고 미국 헬리포드 병원,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산하 종합병원이죠. 거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또 전립선 쪽으로 항암제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영양 치료를 하시는데 식단을 또 되게 중요시하게 하시면서 이제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가 그때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면서도 그 종양 덩어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항암제라고 하는 거가. 근데 걔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급성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 없냐 그걸로 안전성을 체크하고. 근데 하면서도 뭐 이렇게 신명이 안 났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어쨌든 운명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하는 일에 하고 싶다. 사람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는 일. 결국 그거는 영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 하지만 건세바이오텍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지방인 음영 이제 홍적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홍 작가님이 처음엔 채식의 함정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식이 꼭 건강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키가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잡히지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채식, 육식을 나눠서 하시다가 육식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육식이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정명희 박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채식에
그 빈자리를 메꿔줄게 지방이다라는 거를 그때 딱 키를 얻으셔가지고 원래는 채식 한 편, 육식 한 편 하시려고 하셨던 게 네. 육식 한 편이 지방인 누명 3부작으로 늘어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매일 박사님을 안 만났으면 끝까지 답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 예, 저희 이 대한민국의 저탄고지의 진짜 가장 큰 은인이자 숨은 공로자이신 정 박사님이신데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요. 그 고지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제가 이런 건세 바이오틱 건강한 세상 네. 기여하자. 그 건세가. 네, 건세였고 이게 이제 영양으로 그냥 막연하게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제 연구자 길을 걷다 보니까 네네. 좀 뭐 분자생물이라든가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기초 지식들을 좀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 검사 서비스를 병원들이 하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조금 더 공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인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 좀 했었어요. 뭐 타액 호르몬 검사에 대한 거라든가 모발 검사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그거에 연관해서 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강의를 하게 돼서 논문들을 좀 꽤 봤었죠. 그리고 우리한테 건강한 식사라는 게 뭐냐. 네. 근데 이제 그 오랜 기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건강 관련한 책들,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쓴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저탄 개념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의 다 단백질이었죠. 그렇죠. 뭐 단백질 40%. 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뭐 단백질로 대체하는 그런 형태. 그렇죠. 근데 지방 뭐 다 적게였었죠. 그러다가 2015년인가? 그러니까 최윤재 교수님 서울대 그분께서 그때 한참 2015년, 뭐 2014년 채식 열풍이 불고 우유 유해론이 막 방송에 휩쓸 때였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를 조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참 반가웠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전 채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확신하고 있었고 했는데 제 개인으로 떠드는 거는 이렇게 파급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쵸. 어떤 연구회를 통해서 또 학계에 계신 분이 막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좀 세상이 들을 것 같아서 아우 좋다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채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알던 채식의 이게 불합리한 점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막 유튜브를 찾고 구글을 들어갔는데 안드리아스가 연결이 된 거예요. 다이어트 닥터에. 네네. 그분이 한 그 강의 다이어트 있잖아요. 닥터에 이제 거의 메인으로 올려주시는 그쵸. 네. 그러면서 지방에 대해 눈이 떠진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발목 인대가 나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운동 뭐 걷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살이 엄청 불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갱년기인데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할 때였어요, 제가. 네네. 이게 덜 먹고 해도 이게 살이 안 빠져요. 일어나면 더 늘어있고 더 늘어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네네. 이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굶으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 절망감이. 그러니까 그 50대 그 여성들이 겪는 대부분의 경험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지방식에 대해 눈을 뜬 거예요. 막 이제 최근에 논문들 2010년 뭐 2005년 막 그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논문들을 보니까 이거 완전 노다진 거예요. 와 이거 유레카를 외치시면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가 세뇌가 됐잖아요. 네네. 이거 지방을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막 고기를 먹고 그러는데 와 이게 이 인대 낳는 속도가 진짜 그리고 짐승 같은 회복력.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 늘어나던 허리 사이즈랑 체중이 딱 정체가 되는 거예요. 한 3, 4일, 뭐 일주일 지나니까. 네네네. 그때 정말 그건 유레카였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니까 희망이 있구나. 그렇죠. 봤을 때 정말 그런가? 이래도 막상 또 내가 겪어서 그거를 느끼면 진짜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이 수많은 여성들한테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건 정말 유레카다. 진짜. 희망이 보였고 정말 막 감격이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에서 강의를 했고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축산 관계자 분들은 복음이었어요. 그분들은 맨날 그 고기 먹지 말라 그때 막 채식에 열풍 불고 막 이러던 차에 그쵸.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주변 여자분들 내 나이 또래 여자분들 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쪽에 전공을 한 분들은 쉽게 캐치를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들. 체중이 쫙 빠지고요. 그 메일리어 박정숙 팀장님. 네네네. 그분이 4월 달에 사진을 찍어갖고 첫 사례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축산마을 연구에서 그분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아. 그때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분 눈을 보니까 완전 빨려들어요.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영양학 전공했으니까 뭐 이렇게 딱 컨셉을 잡는 거죠. 그리고서 그때 메일리업에서 그 체중 감량을 하면 직원들한테 그거를 복지로 주겠, 상을 주겠다고 했나? 뭐 하여튼 사례를 좋은 회사다.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체중 감량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달 인바디를 측정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가야지만 네. 내가 체중이 빠졌구나, 체지방이 빠졌구나. 네네.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다 이제 저지방 컨셉의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네. 덜 먹고 그쵸. 지방 안 먹고. 근데 이 친구만 그때 그 강의를 버터 듣고 드시고 치즈 드시고 막 치즈가 매일 온 치즈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고기 막 기름에 막 이제 야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매달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2kg씩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만.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때 축산발화를 연구해서 그걸 이제 사례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 이렇게 이론적인 기틀은 논문으로 다져놓으시고 이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통해서 인성까지 딱 확신을 하신 상태로 그리고 이제 거구나. 저는 네. 이제 이게 고민을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네. 근데 생화학적으로 그 기초 기전 네. 왜 지방을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고 대신 지방을 먹으면 왜 우리 몸에서 살이 빠지고 네. 그다음 왜 이 회복 속도가 더 좋은 거냐? 네. 그 기전이 뭐냐? 네. 그걸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들었던 미국은 그 강의를 할 때 생화학을 가르치면 이 지방 파트, 단백질 파트, 탄수화물 파트 다 따로따로 그 전공자들이 가르쳐요. 근데 그때 지방 파트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분의 연구 테마가 LPL이었어요. 리포프로틴 라이페이즈. 특히 지방하고 근육의 그 효소의 조절 기작 같은 것들. 그게 이제 그때 한 20년 전에 들었던 그거랑 이 생화학의 그 대사 과정들 있잖아요. 뭐 해당 과정, TCA, 전자들 이게 하나로 쫙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막 논문 찾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나로 다 통합되면서 정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서브가 아니라 메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저희가 진짜 이 많은 분들이 애타게 맞이 않는 분이 정밀 박사님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탄수화물 위주의 대사로 당을 먹고 당이 에너지원이고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데 지방이 에너지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낯선 거예요. 너무. 그렇죠. 네. 그동안 몇십 년은 지방은 그냥 지방 먹으면 살이 찌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온갖 심혈관 질환의 주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다이어트 닥터의 그 안드리아스 그 사이트 그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우선 이제 그때 글들을 읽으면서 와 미국에 그러니까 그 유럽인가에 뭐 그런 학회들도 꽤 협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깜깜무소식이고요. 그렇죠. 여전히 뭐 지금 저희 1년 이제 방송 이제 1년 좀 넘었는데도 아직도 뭐 저탄수화물은 뭐 그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나빠. 그렇지만 그래도 고지방은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저탄수화물과 고지방식은 왜 나눠서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저탄수화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이제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지방식은 안 된다라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는 있는데 대신 뭘 먹으라고는 제시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런 분들이 밥량은 줄였어요. 네네. 그리고는 반찬 조금 먹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뭘 먹냐면 케이크,
그다음에 과일을 주로 드세요. 과일을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진짜. 그쵸. 네. 거의 과일로 뭐 바나나, 사과, 요즘 또 감도 있고 너무 네,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채소 과일을 하나로 묶어서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가 요리하지 않고도 과일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건강식스러운 요거트라던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드시는데 그 진짜 당덩어리인데 다들. 그렇죠. 맞아요. 결국 탄수화물을 줄였지만 결국 탄수화물의 큰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식단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건강 검진을 하면 매해 혈당이 올라가고, 네, 지방간도 생기고, 그렇죠. 간 수치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뭔가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마라는 있는데 먹어라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쵸. 조금 뭐 이제 살코기 드세요. 근데 또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이 그 요산 수치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살코기 먹고, 그러니까 약간 저탄 그 다음에 중단백질 혹은 고단백질, 예. 저지방식 이런 네. 걸 많이 하시죠. 그렇죠. 뭐 탄수화물 줄인 거는 다행이지만 네.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 폐해는 탄수화물 많이 먹을 때와 뭐 거의 버금가죠.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간이 그 질소를 처리해야 되는 부담.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요산 수치 올라가고 네, 신장 네. 망가지고 뭐 그런 일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의 단백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빌딩 블락이지 그게 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네, 네.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방인 거죠. 네. 그럼 그 중에 뭐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을 거냐? 지방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 이제 탄수화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게 했잖아요. 네. 전체 칼로리에서 네. 50% 뭐 60% 정도를 탄수화물에서 오게 하고 30 내지 35%를 지방에서 오게 하는 거가 지금까지 이제 세계적인 건강 균형식의 개념이었죠. 네. 단백질은 20%로 그냥 고정돼 있고. 네. 근데 사실 그 기준을 세운 게 어떤 되게 명확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네.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약간 그 과정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 뭐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네네네. 사실은 이제 40년대, 30년대 이때는 전체적으로 못 먹어서 생기는 결핍증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뭐 비타민C 못 먹어서 괴혈병, 네. 뭐 구각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기병에는 비타민 B1, 네. 괴혈병에는 비타민 C, C. 뭐 이런 식 먹으라고. 그래서 요 정도는 먹어야지만 결핍증이 안 걸린다. 그래서 권장량 개념이 있다가 50년 들어서부터 이제 그런 그 못 먹어서 생기는 결핍증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서서 이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이 미국에서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양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만성 질환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앤셀 키스죠. 네. 아, 주범. 그때는 혁명 혜성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그 저돌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래서 그냥 온 세계가 저지방 도구마에 휘말려 들어가는. 네. 그래서 어떤 성급하게 네. 그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또 빨리 세상이 그 앤셀 키스에 거기에 빨려 들어갔던 이유도 네. 또 우리의 단순 직관이랑 그 지방의 유해론이 많이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 특히 포화지방 같은 거는 실온에서 상온에서 굳잖아요. 맞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혈관을 막을 거다라는 단순 직관이라. 그 다음에 9칼로리잖아요. 1g 연소하면 지방은. 네. 그러니까 그 잉여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가서 쌓일 거다라고 하는 그 네. 물리학적인 개념인 거죠. 네,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그 직관이랑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그냥 저지방의 광풍에. 네. 근데 이제 그 직관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왜 소기름 먹으면은 그 혈관에 다 낀다, 뭐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체온에서는 기름은 다 녹아 있고 그쵸. 그 기름이 우리가 먹는다고 기름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직관적으로 네. 그 막 프라이팬에 이렇게 고기 굽고 나와서 이렇게 남은 기름이 허옇게 굳어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저걸 먹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엑스아시드를 정말 직관에 딱 맞아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 저희에게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아까 근데 처음에 제가 저 스스로가 그런 논문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약간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저는 뭐 아예 정말 요즘 추운 겨울에는 지방에 거의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네. 너무 행복하고요. 이 추운 겨울에는 지방을 먹어줘야 몸이 훨씬 따뜻해지고 추위에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는 지방이 안 좋다라고 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뼛속 깊이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한 식생활을 확 바꾸기가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 알아도 네. 솔직히 먹으면서도 어느 일정 이상 막 먹게 되면 약간 먹어도 되나? 막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저자세 시즌 3를 통해서 이 1화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은 불완전한 직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렇죠. 건강 마련해보려고 혁명을. 합니다. 네, 혁명. 진짜. 혁명. 저는 그렇게 먹는 즐거움을 못 느꼈던 사람 같아요. 네. 근데 이 고지방식을 하고는 아마 그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서 그 안에 아연이 많잖아요. 식물성 식품에는 아연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아연이 미각을 살려주고 효소, 뭐 인슐린 분비 기능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미각이 살아난 걸 느껴요. 먹는 즐거움이 정말 행복이 따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런 먹는 즐거움을 못 느낀 거죠, 제가. 그죠. 하루에 3번, 2번 뭐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뇌에 그 파충류뇌가 있잖아요. 그냥 왜 그 근본적인 생명을 다스리는 그 센터죠. 네네. 뭐 시상하부나 이런데. 그리고 이 전두엽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인간 고등한 그 영장류에서만 발달한 특히 인간만이 이 전두엽이 발달하고 여기가 직관 뭐 창의성 뭐 이런 고도의 그 뇌 기능 있잖아요. 인간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발달시키는 게 사실 아연이에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죠. 아연이 굴에 많다고. 굴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함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소고기, 계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끼 굴은 매일 100g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고기나 뭐 계란이나 이런 거는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천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 진화, 고차원의 뇌 기능을 위해서도 동물성 식품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 좀 뒷부분에 아이들 성장기에 이제 자녀들을 위한 저탄고지 그 파트도 이야기를 좀 깊게 할 건데 그때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얘기는 그대로 살짝 밀어놓고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그 부분에서. 또 아이를 길러봤었고 키워보신 분이라서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과 고지방식이 무조건 함께 묶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량 에너지로서의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한 건 지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이 근데 또 다 같은 지방은 아니고 저희가 먹어야 할 지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료로서의 지방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메인이 뭐가 돼야 되는 거가 우리 세포에 또는 우리 건강에 유리하냐? 네. 당연히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지방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것도 포화 지방이.
이거 이제 생화학적인 과정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네. 분해가 되잖아요, 네, 전분이. 되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뭐 간을 거쳐서 뭐 각 세포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세포로 들어가서 결국 본격적으로 얘가 이 열량 영양소가 타야 되잖아요. 연소가 네, 되고 네, 네. 거기에 농축되어 있던 에너지원이 이제 이게 빠져나오고 그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 ATP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탄수화물 이제 포도당을 보면 이 과정이 최종 ATP로 네. 연결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고 길고. 복잡하고 쓰이는 효소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기 전까지 네. 너무 버거워요. 아, 네, 네. 그리고 조효소를 하면 이제 네, 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질에서 포도당이 반으로 딱 쪼개져요. 그러니까 네. 포도당은 탄소수 6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1단계를 거쳐서 탄소수 3개의 물질을 이제 2개로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지는데 네. 그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는 과정, 그게 이제 들어와서 아세틸 그 탄소수 2개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저 옛날 공부할 때 진짜 그 막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렇죠. 외워도 안 외워지던 그 엄청난 긴 해당 과정만 해도 막 몇 단계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것만이 아니라 그게 또 쪼개져서 그 안에 세포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또 미토콘드리아까지 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긴 여정. 그렇죠. 포도당의 여행이 그렇죠. 너무 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그렇죠. 수억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방은 보잖아요. 포화지방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또 다르고요. 네. 포화지방은 딱 4스텝이에요. 소름. 진짜요. 그리고 그런 이렇게 넘어야 할 에너지 장벽 이게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무르르듯이 그냥 그렇죠. 스르르. 그냥 순리적이에요. 탄수화물은 너무 버거워요. 막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뭐 연소되기가.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네. 그 저번에 강의에서도 요 2차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활활 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탈 때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연소될 때. 네. 종이도 연소될 때는 뭐든 연소될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열량 영양소가 탈 때도 산소가 있어야 돼요. 네. 거의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네, 종이가 나무 타는 거나. 음.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그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거기에서 열량 영양소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오. 네. 그죠? 우리에게 산소가 필요한 이유.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열량 영양소를 연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구나. 산소가 없으면 종이도 못 하잖아요. 네. 산소가 그러니까 없으면 결국은 그렇죠. 네. 우리가 숨을 쉬는 거는 그 ATP를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그렇죠. 네. 그죠. 종이를 타면 열이랑 빛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면 ATP라는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죠. 여지껏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숨은 안 쉬면 죽는 거라고만 생각해봤는데. 결국 죽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산소가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물로 환원이 돼요. 산소는 O2잖아요. 네. 거기에 수소 2분자가 전달이 돼서 네. 물로 환원이 돼요. 네. 그래서 곰들은 동면할 때 그냥 잠만 자도 이 대사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서 물을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수소를 전달해주는 게 이제 열량 영양소에 그 산소와 결합돼 있는 그 수소가 네. 산소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네, 네. 그런데 포도당은 네. 이미 산소랑 결합이 돼 있어요. 이미 산화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달해줄 그쵸. 네, C6H 뭐에 O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화학 구조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포화지방을 얘기해요. 그 포화지방이란 얘기는 탄소가 다 수소로 포화돼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쵸? 네. 전달해줄 수 있는 수소의 양이 포화지방이 최고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그 산소에 충분한 수소를 전달해주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불완전 환원되잖아요. 네. HO. 네.
그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아, 그쵸. 노화의 주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몸은 손상시키고 그게 빠져나와서 DNA를 파괴하고 막 세포를 파괴하는 그 원흉.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소라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데 네. 그 산소가 이제 이렇게 우리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몸에서 이제 대사 산물로서는 물이 돼야 이제 가장 완벽하게 이 과정이 끝나는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네. 되죠. 근데 네.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지원해 주는 게 지방이다. 그것도 포화지방. 포화지방. 네. 수소가 가장 많아요. 포화지방이. 아.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는 이제 그런 거를 봐서도 포화지방이 가장 유리하고요. 불포화지방은 덜 포화된 거잖아요. 네, 네. 물론 포도당보다는 좋아요. 네. 하지만 수소가 모자라니까 포화지방보다는. 그래서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은 에너지원으로서는 포화지방보다는 덜 좋고 걔네들은 사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던가 네. 또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드는 그런 물질로서 필요해요. 아. 하지만 에너지원으로서는 역시 포화지방이 최고. 아, 그쵸. 그렇구나. 저희는 그냥 여지껏 불포화지방은 산화가 돼서 위험해서 좀 덜 먹자. 우리는 포화지방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정말 세포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진짜 포화지방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버터, 소고기, 기름 그것도 막 2+ 소고기를 막 먹어요. 등심에 그것도 우리 들기름 찍어 먹고 이러잖아요. 네. 그 이렇게 먹고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느끼면서도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가 없으면은 그냥 나만 그런가?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게 제일 맞아요. 두려움이 제일 두려워하세요. 아, 거기다 네. 이제 혈액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높이 나왔어. 아, 네. 이제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해. 그렇죠. 이제 약 드셔야 돼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되게 심장을 철렁철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내 몸을 조절하거든요. 네. 막 호르몬에 의해서 그 복잡한 대사 과정,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 이런 걸 이해해야지만이 이게 왜 포화지방이 좋은 건지, 왜 탄수화물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했을 때 나쁜 건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그런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잖아요. 그죠. 활성산소. 네, 네. 그게 근데 그런 활성산소 영향이라는 게 이제 뭐 세포 수준에서는 그렇고요. 네. 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직 차원에서 보면 네.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곳이 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 탄수화물은 간으로 가요 일단.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방은 뭐 이제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은 뭐 간으로 일단 가지만 우리가 주로 지방을 먹을 때는 거의 다 긴 사슬 지방산이에요. 네. 걔는 간으로 안 가요. 그냥 림프관을 거쳐서 혈액으로 직접 가요. 맞아. 그러니까 하이패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근데 이 포도당은 간이라고 하는 검문소를 거쳐요.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너 여기 써. 아, 네, 그렇죠. 저장해놓고. 그렇죠. 계속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게 근육이 줄어들면서 이 혈당을 잘 처리를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럼 간에서 걔가 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간에 막 기름이 끼면 지방이 끼면 이제 간의 고유 기능, 해독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똑같은 이게 독소가 들어와도 그냥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고지방식을 하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축산 발효 알레르기 연구에서 채식의 위험성 발표할 때도 2015년 논문이 있었어요. 그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인가? 네. 1년을 끈 연구 결과였는데 CRP라고 하는 염증 지표 있잖아요. 네. 우리 혈액 검사 하잖아요. 네. 고지방식을 하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계속 그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적색육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왜 소고기나 이렇게 적색육을 못 먹게 하는 그 속에 철분이 염증을 촉발하고 하니까 못 먹게 제한했던 거잖아요. 적색육을. 네. 근데 적색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방식을 했을 때는 염증 지수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간이에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이 말씀하신 대로 간에 부하를 많이 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으로서의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1년, 2년. 우리는 평생 유지할 식습관을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식사의 형태가 뭐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 먹고 하루 먹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죠? 아니라. 네. 듣고 보니까 진짜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깊게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물론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막연하게 포화지방에 대한 두려움은 저도 알게 모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걔네들은 우선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어떤 그 선입관들 있잖아요. 네. 그게 완전 오늘 완전 확 깨졌어요. 진짜. 진짜요? 네, 저 그래서 약간 포화에 치중하지 않고 네. 포화, 불포화 뭐 다 골고루 먹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포화지방에 적극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7대 3. 드네요. 네. 가급적이면 포화지방. 그러니까 포화지방 네. 위주로 먹어도 그 안에 불포화지방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불포화를 따로 섭취하지 말고 포화지방으로만 먹거든. 그렇죠. 소고기 같은 경우도 네. 생각보다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더라고요. 50% 정도가 네, 불포화죠. 돼지고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네. 그랬는데 진짜 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쵸. 첫 타부터 이렇게 빵빵 터져도 되나요 저희? 뭔가 천기를 누설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맞아요. 대한민국에 진짜 없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미국도 없을 그 미국에도요? 제가 생학을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진짜.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먹어보면서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포화지방을 먹도록 돼 있구나. 그걸 에너지원으로 취하기 위해 생화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구나. 진짜. 유전자적으로. 그게 인간 진화에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포화지방에 대한 두려움은 저 이번 방송 들으시면서 완전 다 내려놓으실 것 같아요. 네, 완전 바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네. 이제 좋은 지방을 먹으면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또 이제 지방식에만 막 매몰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막 무탄수에 가깝게 드시면서 네. 지방을 드시거나 이제 또 다이어트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 원푸드 패스팅이라고 해서 에그 패스팅, 오일 패스팅 이런 걸 하시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는 저지방 그러면 아예 지방은 안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탄수를 그러니까 또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 거 그게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생화학적인 과정을 이제 좀 그런 걸 하신 분들을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베타산화 통해서 나온 아세틸코에랑 그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또 아세틸코에 결국 이제 고기가 집결지잖아요. 걔가 TCA 사이클을 통해서 완전히 연소가 되려면 이 옥살라세테이트가 제대로 공급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포도당에서 와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아세틸코에를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옥살라세테이트가 촉매처럼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걔는 그럼 탄수화물에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TCA 사이클이 얘네들이 그 중간 대사 산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또 다른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생합성 그러니까 물질의 합성으로도 또 막 끌어다 써요. 예를 들면 석시닐코에 같은 거는 왜 우리 헤모글로빈 만들 때 그 햄 분자 있잖아요. 거기에 또 쓰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같은 거는 글루타민, 뭐 글루타레이트 뭐 이런 단백질 대사 아미노산 그걸로도 빠져나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옥살라세테이트를 충전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포도당에서 와요. 그래서 왜 포도당을 완전히 우리가 안 먹으면 결국 이게 아세틸코에가 연소가 안 되고 이제 키톤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먹어줘야 돼요. 그렇구나. 물론 처음에 뭐 자기가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케톤식을 할 때는 뭐 완전 무탄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10% 탄수화물을 뭐 그렇게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 뒤에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는 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탄수는 굉장히 또 다른 저지방 오류처럼 그렇구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중간중간 쓰이는 효소들이나 어떤 그 중간 가장 대사 산물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방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뿐이지 지방만 먹어서 지방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모든 조절을 기능을 다 온전하게 해나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원푸드 패스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탄수화물 측면에서도 원푸드 패스팅은
그러니까 지방만 공급하는 그 문제가 있지만 이제 열량 영양소를 내가 탄수화물로 할 거냐 지방으로 할 거냐 이제 문제를 우리는 논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소되기 위해서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활성산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가 발생하고 나면 그걸 또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잖아요. 또는 뭐 파이토케미칼들 이거는 채소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채소의 중요성. 그렇죠. 뒤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복원하고 활성산소 제거하고 그래서 다른 연소를 또 준비하는 이게 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 미네랄 대사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도 채소에서의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죠.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공급. 그게 제일 좋은 게 진짜 그 색깔 있는 채소들에서 나오는 그런 일명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파이토케미칼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열량 영양소하고 이 조절 영양소 공급인 채소와의 균형은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개념이 정말 박사님 만들어내신 개념이신 건가요? 혹시 그 열량 영양소, 조절 영양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원래 있는 거. 논문에 이제 나는 논문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뭐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슨 그런데도 그 연구 디자인 쫙 나오잖아요. 막 깨알 같은. 그러면 거기에 식이섬유소를 뭐 하루에 40g을 먹게 했다. 그럼 이제 채소로 한 사람은 뭐 대체로 한 1kg 정도가 돼요. 그럼 한 몇 끼당 한 뭐 300g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조군이랑 고지방 식군이랑 채소는 똑같이 먹게 해요. 그게 균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불변이 없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위에 뭘 먹었느냐만 자꾸 보고.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거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채소는 기본으로 이거는 그걸 지방으로 먹든 탄수화물로 먹든 채소는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밥이랑 원래 여러 반찬들 같이 먹었는데 이거 밥을 부정하면서 뭔가 이 반찬들 같이 다 싹 부정해버리고 고기만 막 드시는 뭐 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좀 그거는 왜냐하면 고기에도 뭐 여러 조절 영양소,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지만 그거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는 칼로리가 높잖아요. 지방도 많고 단백질도 있고 물론 탄수화물 있지만 그거와의 이 비율을 생각을 해야죠. 균형. 그치 채소는 열량 영양소는 낮고 그런 조절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죠. 그래서 채소랑 이 뭐 고기든 밥이든 뭐 이걸 같이 섞으면 그 조절 영양소와 열량 영양소의 균형이 맞는 거죠. 이제 좀 와닿아요. 그렇죠. 그냥 뭐 고기에도 비타민 많으니까 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나의 엄청난 칼로리들. 칼로리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 약간 외면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그 뭐 이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사실 진짜 그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뭐 말은 되게 많잖아요. 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뭐뭐 했는데 그게 솔직히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도 솔직히 모호했었어요. 근데 오늘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 HO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불완전 환원에 의한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왜 글루타치온 우리 다 좋다고 하고 병원에서 뭐 주사도 맞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설퍼가 있잖아요. 황. 그렇죠. 그게 이제 십자가 채소에 많잖아요. 배추, 무 이렇게 톡 쏘는 거기서 설퍼들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얻겠어요? 그게 다 그 과산화 물질도 다 제거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글루타치온이. 근데 설퍼가 없으면 그게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뭔가 불완전했던 퍼즐이 이제 막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그래요? 아까 저도 막연히 그냥 식단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기만 먹으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고 고기에 약간의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몸에 활력이 좀 더 올라오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옥살 아세테이트 예, 그 관련이었던 것 같고 지금 네네. 그다음에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약간 채식주의자의 키토제닉 수준에 이제 고기를 좀 확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지방을 좀 많이 섭취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몸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그쵸. 근데 이제 나 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갔구나라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인 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다들 건강하고 아주 슬림하고 탄탄한 탄력 있는 이게 사는 거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첫 타부터 저희 지금 첫 타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마지막 의문점 지방. 고지방식, 그다음에 포화지방에 대한 해결은 오늘 완전히 다 두려움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1화예요, 이게. 네. 예. 1화가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떨지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2화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세계에서 정 박사님 말고는 해주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 네, 미토콘드리아. 그쵸. 왜 우리가 그 고지방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절 영양소로 가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화에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화인데 어떠셨어요? 아주 좋아요. 저도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는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너무 좋은 교육 수단들이 많아서 굳이 분필 잡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대중한테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러한 사회적 변화? 의 결과 고지방식이 저탄 고지가 그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진실이.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혁명이라고 보여져. 네, 진짜 저희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진실이 드러나는. 네, 사실 진짜 이런 개인 미디어 같은 것들이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SNS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저탄고지 정보도 많이 교류를 하고 하시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똑똑해지는 대중이 이제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 앞장서는 저자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